보신 것처럼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적시자 회담 및 군사회담을 제의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무모한 행위입니다. 한미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이 ICBM급 미사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잔여 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하여 한미연합 방위 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한국과 미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키로 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800km, 그다음에 탄두 중량은 500km까지 아마 합의가 돼 있을 텐데요. 특히 탄두 부분에 대한 중량 부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청와대도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오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상당히 강경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질적으로 매우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금 이 한반도 주변 정세나 네. 주변국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네.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아하. 튼튼한 국가안보에 한치 허점도 없이 하는 속에서 네. 이후에 궁극적인 이 한반도의 평화나 북핵 네. 문제를 위한 대화를 통한 해결도 네.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네. 매우 심각한 인식이 반영됐다. 그 인식과 봅니다.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차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회담과 적십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회담을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북한이 계속 묵묵부답하다가 오히려 지금 미사일 도발로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 이 베를린 그런 구상을 네. 얘기했던 거 아직 기조를 유지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네. 핵 개발 이전과 핵 개발 이후는 확실하게 그 국제적으로 볼 때 네. 그 대응이 달라야 돼요. 아하. 핵 개발 이전에는 상당히 압박을 하고 네. 그리고 실제 그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또 대화도 또 하고 그랬는데 네. 핵 개발 이후에는 대응이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네. 첫째는 실제적으로 핵 도전에 대한 대응.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삼축 체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을 표적을 잡아서 격파하는 것. 네. 그리고 미사일로 또 그 실제 그 대응 체제를 잡는 것. 네. 그리고 그 완전히 표적을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표적을 찾아서 그것을 아주 괴멸하는 것. 네. 이 세 가지 체제를 실제적으로 가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가동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핵 공격을 대비한 대피 체제. 네. 사실 일본이나 주한미군은 일부 그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셋째는 실제 핵무기를 전제로 한 협상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 그 정부에서 특히 미국에서 네.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근데 김 변호사님, 이번 대응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 중에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드 이 추가 배치인데요. 사드 발사대. 지금
2기는 지금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4기가 추가 배치되는 문제, 앞선 보도에서는 올해는 넘길 거고 내년 상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남은 4개에 대해서도 조기 배치하라. 지금 그래서 지금 성주가 지금 들끓고 있대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부터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항상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걸 뭐 철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랬는데 사실 이번 도발 자체로 인해서 사드 배치 4기를 배치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 아마 의미는 일단 선 배치하라. 그러니까 임시 배치를 하고 환경 영향 평가는 추후에 하자. 그래서 그 결과 나왔을 때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드 배치는 사실 6기가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 성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이 된 이후에 뭐 환경 영향 평가 제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ICBM 이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이런 방향성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좀 당혹할 수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7번째 ICBM 뭐 미사일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발사했던 것과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했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이전에 어떤 그 외교나 안보 전략과는 굉장히 다른 미사일 발사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 자체가 미국의 본토, 특히 동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베를린 구상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의 이 한밤 기습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 목소리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주변국인요, 이 4강 중에 주변국인 러시아와 러시아와 중국의 온도차가 좀 느껴집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 has on Saturday urged DPRK to abide by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halt any moves that could escalat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нам придется отвечать. Невозможно бесконечно терпеть какое-то хамство в отношении. 오 의원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은 비난하는 반면 러시아는 북한을 좀 감싸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자국의 정치 외교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전 미사일 발사하고 발사 시간을 포함해서 의미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북한 제재 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진행상 속에서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유엔 결의안의 위반으로서 규탄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적정한 입장들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즉각적으로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해서 독자적인 제지안까지도 강구를 하라고 지시를 할 정도로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한치 허점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되지 않겠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 소위 말하는 대북 정책 기조는 당분간은 제재와 압박으로 이 정부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그 국가안보전략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북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제재와 대화를 통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은 아직 있지 않다. 놓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요, 제가 야당이니까 한마디 좀 얘기하고 싶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1시에 NSC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말씀 좀 죄송해요. 속보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 어차피 저희가 잠시 뒤에 할 얘기와 이 궤를 같이 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됐답니다. 평창을 거쳐서 진해, 경남 진해에서 보낼 계획이고 오늘은 평창 올림픽 시설을 관람할 예정이랍니다. 일주일 휴가 갑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복귀한다고 하네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차 의원님 말씀 주시죠.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벽 1시에 NSC 소집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우리 정부의 그 강경한 대응 네. 이런 것을 선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드를 즉각 배치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 타격을 위한 군사훈련을 강화할 것을 한 것은 잘했는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정에 있어서 네. 상당히 정부가 미숙하고 국민을 실망시켰던 점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7월 28일 날 오후 2시에 분명히 국방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네.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 여부는 네. 일반 환경 영향 평가 1년이 걸린 것을 하고 나서 그렇게 결정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12시간 만에 번복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정부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로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군사적으로 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북한이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몰랐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온다면 언젠가는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데 더 진보된 것을 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8,000km에서 10,000km로 늘었다고 해서 그냥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레드라인을 넘은 것처럼 이렇게 입장을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이 볼 때는 정부 정책이 특히 안보 정책은 일관성이 되는데 네. 일관성이 없다라는 불안감을 주는 게 참 충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점을 네.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점이 없어야 되겠는데 네. 아직도 제가 보니까 이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네. 털어서 조금 있으면 아까도 네. 제가 얘기했듯이 핵무기 개발 이후에 협상 국면이 다시 또 전개됩니다. 네.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네. 혹시 오 의원님 추가 발언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대북 정책을 저는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정확한 발사 장소 시점을 못 잡았다라고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이 버튼을 누르느냐 안 누르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상황이 엄중하게 발생했으면 그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돼. 지금 베를린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의 기조입니다. 이것이 이번 미사일 발사 자체로 완전히 다시 백지화된다는 게 오히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오히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북한이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실효성 있고 네. 현실적인 제재 조치와 압박을 가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대통령이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도 마찬가지고요.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제재와 대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화에 좀 방점이 찍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베를린 구상도 있었고 계속 대화하자고 그랬죠. 그렇죠. 정전 협정일인 27일까지도 연기까지 하면서 대화하자고 그랬어요. 네. 대화를 안 했는데 사실은 야당에서 특히 많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대화를 할 의사도 없는데 지금은 미국도 제재하겠다고 하는데 왜 대화를 계속 그렇죠. 하고자 네. 하느냐라고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일단 대화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화에 응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7번이나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대화를 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명분은 충분히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오히려 대화하자는 거에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재를 가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명분을 쌓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네. 좋았다고 보고 만약에 이번에 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대화에 응했다고 한다면 성과가 굉장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에서 제재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네. 북한 자체가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네. 앞선 예 들으신 것처럼 이 북한 문제는요. 이 우리나라만의 문제 또 미국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주변 4강이 다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앞서 뭐 속보도 나왔습니다만 휴가 가서도 마음 편히 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 구상, 남북 문제 구상도 할 것 같습니다. 휴가 얘기 나온 김에 바로 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통령이 언제 휴가를 갈지도 이 정치권에서는 관심이었는데 바로 어떻게 알고 또 마침 속보가 나와줬습니다.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주일 간답니다. 뭐 앞서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는 다 쓰겠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대통령의 휴가 늘 관심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정 할 것인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인가 나왔어요. 대통령에게 휴가란 뭘까요?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신다면요. 대통령 휴가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이 주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현안이 있고요. 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정을 계속 논의할 상황이기 때문에 휴가 자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휴식 기간을 갖고 네. 정책 구상도 할 수 있고 또 이제까지 해왔던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냥 대부분 대통령들도 사실은 휴가를 내도 그렇게 쉬질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휴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래 쉬면 오래 쉰다고 상당히 언론도 그렇죠. 질타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데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보통 2주에서 3주를 쉽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통령이 어디로 휴가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휴가 때 골프를 쳤다고 그러면 굉장히 또 논란이 돼요. 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네. 끝나자마자 바로 골프채 싸가지고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전에 네. 이제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네. 상당히 휴가에 있어서는 좀 국민이 됐든 언론이 됐건 네.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전에 어떤 김영삼 대통령이랄지 노무현 대통령들 보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융실명제랄지 네. 그런 아주 국가의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 구상들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휴가 자체를 좀 지금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휴가가 21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갈 때 그 전용기한에서 나는 연차 휴가 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를 해줘야 하고요. 네. 또 그런데 오늘 말이죠. 네. 이 말씀을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고요. 네. 문 대통령이 휴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ICBM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하고 오는데 뭔 휴가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봅니다. 있죠. 네. 그런데 휴가지를 한번 보면요. 네. 평창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 평창은 동계올림픽 있는 데잖아요. 네. 근데 진해 가겠다고 하는데 진해가 거기에 아마 해군 본부가 있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가가 아니고 네. 아마 전국을 한번 투어해보는 뭐 그런 의미를 잡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 구상 차원이다. 결국 일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의 거죠. 연장이다. 네. 근데 이제 오 의원님, 네. 이 대통령이 휴가를 가게 되면 그 행선지 오늘 뭐 평창 찍고 진해 간다 나옵니다만 과거 대통령사를 봐도 어디에서 주로 쉰다 그런 장소가 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강원도 고성에 있는 화진포 별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은 저도를 막 사랑했고 저도 사랑에 남달랐고 원래 이 문재인 대통령 애초에는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가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평창 찍고 진해 간답니다. 장소 고르는 것도 어떤 정치학이 담겨 있어요. 어떻습니까?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 네. 역대 대통령들께서 이렇게 보면 네. 뭐 청남대라든가 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진포라든가 네. 이런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하고 네. 또 특별하게 네. 사안이 발생하거나 네.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휴가철에 현장 탐방이나 네. 민생 투어 같은 걸 결합시키기도 하는데 네. 지금은 뭐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 등 이 한반도 주변 정세가 사실 지금 불안정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국정 과제도 계속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께서 휴가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가라고는 하지만 일정이 동계올림픽 시설 관람하고 네. 아마 진해 그 해군 아마 휴양소가 같이 있는 곳일 텐데요. 네. 군사 시설 이런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마 휴가 일정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의 휴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또 갖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가 일정에 또 필요한 휴식을 좀 충분히 취하시고 또 좀 휴가 다녀오시고 나면 좀 있으면 취임 100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집권 초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네. 또 새로운 국정 운영 방안, 네. 또 새로운 또 대북 정책 구상 네. 등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아하. 향후 국정 운영 계획들을 휴가를 마치고 다녀오셔서 네. 국민들께 제시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휴가는 아하. 매우 중요하게 저희들이 봐줄 필요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 주로 휴가를 어떻게 보냈던가요?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휴가를 가도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쉬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조금 아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나오잖아요. 저도의 네. 사진. 저도 네. 그거조차도 최순실 씨가 연출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실제 최순실 씨 태블릿에 네. 저 사진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대통령이 휴가 가는 것 자체가 네. 그야말로 업무로 해서 손을 놓고 네. 그야말로 언론에서 잊혀져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네. 이런 식의 휴가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네. 대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휴가 가서 부시 같은 경우에 마음대로 볼 붙이고 뭐 오바마도 그렇게 마음대로 쳐요? 네, 오바마도 그렇죠. 하루 왼종일 골 네. 붙였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문제가 됐을 거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인 시간을 네. 휴가 가서 네.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업인 출신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그 테니스도 좋아하는 사람 불러다가 치고 네. 또 뭐 실제 뭐 낚시도 하고 네. 뭐 또 책도 자기 읽고 뭐 그랬죠. 소설가 네. 불러다가 자기 네. 어떤 뭐 대화도 하고 이문열 씨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진짜 아마 좀 우리나라 이 네.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네. 좀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좀 대통령이 실제 손을 놓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네.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게 좀 될 수 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게 네. 이제 아마 그거는 대통령 하기 나름이겠죠. 네.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드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저도에서 모래 해변에 뭘 쓰는 모습 사진 유명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국정농단 과정에서 저 사진의 의미도 훼손됐습니다만, 퇴색됐습니다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는 모두 관저에서 휴가 보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2차례나 관저에서 휴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광상 변호사님, 이 시청자분들이 그러실까? 앞서도 미사일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니, 꼭 어딜 가야 되나? 관저에서 보내면 안 되나?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뭐 항상 관제에서 보내니까 네. 관제를 좀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그러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네. 사실요, 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다 휴가 때 어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방콕, 우리가 방에서 콕 있다고 해서 방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방콕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관제에 있을 때는 주로 하는 게 독서를 좀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현안에 관련해서 네. 국무위원이랄지 아니면 네. 참모들 불러서 그때그때 확인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아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나왔잖아요. 저도. 네. 이 저도가 굉장히 역사 깊은 곳입니다. 그렇죠. 네. 이 저도가 사실은 돼지젓자 써가지고 네. 돼지가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그 형태가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저게 사실은 1954년도에 그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저도 별장을 이용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1972년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도를 공식 별장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청해도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청와대다. 그래서 청해도라고 불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제 저기 가서 휴가를 보내기도 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도의 그 별장을 하면서 이제 원주민들도 다 쫓아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다고 그랬군요. 합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후보 때 네. 이걸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저도는 또 이전에 있던 원주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휴가는 상당히 국민분들께도 미치는 파장이 상당합니다. 하지만요, 물론 이 휴가를 꼭 가야 하냐, 관제에서 보내면 안 되냐 하는 시각도 있겠지만 휴가 가서 무엇을 하느냐, 내용을 뭘 담아오느냐에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초점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또 뜨거운 감자인 세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요, 세금 전쟁이 돈 전쟁이 아니라 말 전쟁이란 말이 있어요.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네티즌들이 정치가 장난이냐는 그런 비아냥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세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한 민주당, 또 인하에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도 담배세 인상의 담론이냐 아니냐, 그럼 난 그렇게 급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공약이 잘못된 공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지금 세금 얘기 중에 담배세를 인하하는 문제가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먼저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지금 담배세 인하 문제가 자유한국당이 이 여당일 때는 올렸었잖아요. 담배값을. 국민 건강 어떤 그런 명분에서요. 근데 이번에 다시 2,000원 도로 환원하게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한번 짚어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세금 문제에 관해서 여야가 말 바꾸기 한 거는 참 많아요. 네, 핀셋 증세다 이런 말도 네, 하고. 그래서 일단은 자유한국당도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분명히 담배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금 증세 안 하고 복지를 늘리겠다라는 자신들의 이제 이 얘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꼼수를 쓴 거죠. 그것을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나는 기본적으로 서민의 세금을 깎겠다. 이런 생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말 바꾸게 된 건데 그 점에 관련해서는 여당도 또 할 말이 없어요. 여당이 이번에 사실은 178조의 증액을 통한 5개년 국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발표한 발표문에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174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174쪽인가요? 네, 증세 없이 이 174조를 어떻게 증액되는 거를 조달을 해보겠다. 절반은 경기가 좋아져서 나머지 절반은 지출하는 것을 좀 아껴 써서 이래 있다가 이제 여당도 하루 만에 소위 말하면 이제 명예과세, 초고소득자 과세 이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저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서로 욕하지 말고 서로 우리가 말 바꾼 거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 정책에 일관되게 자기 이념에 일관되게 세금 문제를 좀 정하는 태도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을 크게 하고 정부를 작게 한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감세가 맞는 거죠. 근데 오 의원님 보실 담배값 인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본인들 말 바꾸기에 그냥 여당도 같이 끌어다가 그냥 막 묶어놓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의 재원 조달 방식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께 보고를 한 거죠.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주된 거는 자연증가분을 포함해서 탄로세금을 더 추징을 하고 그리고 또 세출 구조를 혁신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급적 증세 없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대 과제에 소요된다고 지금 추계되는 178조의 재원 조달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보다 좀 더 명확한 재원 조달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곧바로 이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소집하고 그 과정에서 당과의 콤비 플레이를 통해서 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증세 문제를 공식화시킨 거죠. 이거는 말 바꾸기하고는 개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담배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차명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되게 표현하면 정말로 속 들여다 보이는 짓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이런 담배세이나 이러한 요구가 이게 진정성이 좀 없다. 이 뭐 세금 가지고 국민들을 좀 희롱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 없고 많은 언론과 여론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들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명분 내세워서 증세 꼼수로 이렇게 올려놓고 네. 지금 와서는 금연 효과가 없더라. 네. 그래서 담배값 다시 내리겠다. 아니 그러면 지금 국민들 담배 이제 더 많이 펴도 된다고 지금 뭐 그걸 독려하는 건지 뭔지 네. 이건 자가당착적이고 자기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네. 이번에 담배세 인하는 제일 야당을 자처하면서 무책임하게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식의 정치 공세적 측면이 큰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당해봐라 맞불 감세같이 이런 포퓰리즘적인 행태로 세수와 관련된 조세 정책을 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정부 여당의 이러한 재정 정책에 발목 잡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불쌍한 의도로 많은 국민들이 또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좀 더 책임 있는 세제 개편안을 네. 야당으로서 만들어서 네. 제시를 하고 네.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 변호사님께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드려볼게요. 앞서 들으셨겠지만 홍준표 대표 지금 담배값 인하를 담배세를 인하하려는 주도하고 있죠. 홍준표 대표가 그랬어요. 담배세를 인상하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반대하던 민주당이 왜 인하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이랬고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얘기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담배값을 인상한 뒤에 다시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국민께 담배를 더 피우라고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범죄 행위다. 지구를 떠나야 한다. 예전에 김병조 씨가 했던 말을 하네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 코미디언 김병조 씨가 했던 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상당히 우리가 맞불 작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 네. 네, 그런데 이제 국정과제를 만약에 정말 실행을 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어떠한 증세를 할 것인가. 저는 볼 때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네. 증세는 필요한데 과도한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 증세는 해야 한다는 저는 입장인데 네. 이제 담배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진정성은 없는 건 맞아요. 그리고 현 정부의 이제 발목 잡기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담배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게 증세의 꼼수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 현실적으로 증세 효과를 톡톡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네. 현 정부가 국정과제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부유세 증세에 대해서 이제 맞불 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정성은 정말 없고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을 한다 이렇게 맞을 수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말이죠. 민주당에서도 전에 그 담배값 인상에 엄청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자유한국당이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 말도 저는 뭐 충분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민주당도 그전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자유한국당 저 자체가 프레임 전쟁이고 포퓰리즘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봐요. 그냥 언제까지 이것은 사과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하고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세금이 저 정도 됐는데 저걸 또 인하했을 때 또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랄지 또 담배가 더 흡연이 많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따져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담배값을 내릴 거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내놔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증세의 어떤 꼼수는 맞았기 때문에 4,500원에서 2,500원까지 내리는 건 맞지 않고 적어도 약간의 증세도 가격을 안 주면서 좀 적정선으로 가서 서로 어떤 프레임으로만 갈 게 아니고 실질적인 과세의 어떤 기준이랄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국민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잘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 의원님, 지금 프레임 전쟁이란 말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담배세에 의해서 지금 유류세까지 인하하려고 하니까 이른바 서민 감세라는 말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찬반, 국민분들 찬반도 지금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프레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팩트죠. 팩트. 예, 그런데 이제 이 팩트와 관련해서 분명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에서 꼼수로 담배세를 늘렸다가 이번에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100번 비방받아 마땅합니다. 네, 마땅합니다. 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보면 비방에 가까워요. 비난, 비판도 아니고. 그래도 좋다 이겁니다. 비방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이 부분을 줄일 때 분명하게 이제 국민께 사과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그게 첫 해인 2014년도에 6조 더 거쳤고 두 번째 해에는 4조 더 거쳤고 네.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정적으로 상당히 쏠쏠한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저기 뭐야 한번 이렇게 거둔 거를 깎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또 국민 건강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까 김광삼 변호사 아주 좋은 얘기 했는데 네. 조금만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하고. 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별로 다른 생각은 그러시죠. 없어요. 예. 오 의원 조금만 시간을 30초 정도만 해주시면 김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서민 감세 내지는 뭐 증세, 부자 증세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정치권이 여야가 대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본질은 이런 겁니다. 담뱃값 인상 당시에 저희가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던 핵심 이유 이거 서민 증세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거냐면 네. 이러한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네.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의 세율들이 이 조세 정의 내지는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봤을 네. 때 소득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주로 서민들이 소비하는 네. 이런 담배세 인상을 알겠습니다. 통한 서민 증세는 우리는 네.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거라서 네. 지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조세 정상화, 네. 그를 통한 재원 확보, 그러한 의미에서 네. 저희가 책임 증세, 명예 증세란 말도 쓰는 것도 그런 건데 네. 그러한 지금은 네. 그 초고소득자나 네. 초대기업의 증세 부분들에 네. 좀 더 집중해서 네. 조세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을 네. 저희가 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